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 올릴 얘기는요. 러시아에서 발생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쇼와 국민의힘 해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투를 하던 러시아의 최정예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모스크바 방향으로 진군을 하다가 또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벨라루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의 언론들은 푸틴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온갖 소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는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빼서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로 옮기기 위한 푸틴의 계략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10대 학도병들을 징집해서 전장으로 내보냈지만 그들도 거의 대부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징집해서 전선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각종 미사일과 포탄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탄약과 포탄이 다 소진되었는데 빈총으로 싸울 것입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전차, 장갑차, 전투기 등을 탈탈 털어서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으나 이미 러시아군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난 상태이고 일부 박살나지 않은 장비들은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장에 투입이 안 돼서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났기 때문에 러시아는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자꾸 질질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던 최정예 부대인 바그너 그룹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것처럼 쇼를 한 뒤에 벨라루스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로 숨어들어간 바그너 그룹이 또 모스크바로 진격해 올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들면서 러시아 주력 부대를 러시아 벨라루스 국경선에 포진을 시킨 것입니다. 바그너 그룹을 잡으러 간다는 명분을 대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주력 부대를 벨라루스 쪽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바이든이 전쟁을 계속 질질 끌면 북유럽을 러시아군이 침공하게 될 것이고 발트해가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폴란드, 독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폴란드와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온갖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다 보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냥 밀고 들어오게 되면 북유럽과 폴란드, 독일이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전쟁기념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시되어 있던 6.25 때 사용했던 M46 전차까지 다 털어서 우크라이나로 보낸 셈이죠.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의 최고 전사 그룹인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주력 부대가 벨라루스에 또아리를 틀게 되니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을 더 이상 질질 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서 자꾸 전쟁을 질질 끌고 있으니 푸틴이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군을 벨라루스로 옮기면서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러시아 군에게 침략자라고 손가락질을 나토 국가들이 했었는데 그 침략자인 러시아 군이 북유럽과 발트해 국가들 앞에 나타났으니 북유럽 국가들과 폴란드, 독일이 미국의 바이든에게 전쟁을 그만하자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전선이 남쪽의 우크라이나에서 북쪽인 벨라루스까지는 약 1000km에 걸쳐서 확장이 되니 이미 모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 유럽의 각 국가들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우크라이나전에 빨리 종식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 협정을 맺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유럽의 딥스테이트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들이나 또 러시아와 멀리 떨어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러시아군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는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들과 폴란드, 독일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게 전쟁을 그만하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고 나토 안에서 균열이 생겨나서 사실상 나토가 깨지도록 푸틴이 전략을 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모든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졌지만 전부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굳이 최정예 부대를 배치할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나토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선이 북쪽 벨라루스에서 남쪽 우크라이나까지 1000km가 넘게 형성이 되니 감당이 안 되어서 전쟁을 더 이상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폴란드를 군사적으로 키우고 있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와 맞붙어 있는 벨라루스에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폴란드를 압박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나토 국가들의 회의에서 젤렌스키가 나타났었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그 배경에는 이제 종전을 하지 않으면 나토 국가 자신들이 러시아에게 공격을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젤렌스키를 버리고 종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토의 수장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게 매우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종전협상, 평화체제에 관련된 모든 칼자루는 러시아 푸틴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 푸틴은 서방의 언론들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전 세계에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며 자기 나라의 각종 선거에서 참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푸틴이 그렇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물러나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딥스테이트들이 물러가고 진짜 자국민을 위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을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간다면 또 군사력을 키워서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돈줄을 잘라버리려고 들 것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종전 협상을 지켜볼 때 이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은 우크라이나에 빨대를 꽂고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및 광물 자원을 수출하여 벌어들였던 천문학적인 돈을 빨아먹었습니다. 바이든 일가족과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기사가 미국의 주요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도배를 한 것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돈벌이를 못하게 되면 돈줄이 말라붙은 유럽과 미국은 작은 밥그릇을 나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미국과 유럽의 딥스테이트와 유럽 내부의 딥스테이트가 줄어든 밥그릇을 서로 먹기 위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푸틴의 절묘한 이 제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림잡아도 약 1,000조 원 이상 들어갈 것인데 우리 기업들이 공사하고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과 옥수수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농산물만 수출해도 한 10년 정도면 1,000조 원 이상 벌어들이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은 흙 색깔이 새까만 색이고 옥토입니다. 그냥 씨만 뿌리면 곡물이 잘 자라는 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밀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곡물이 생산이 되고 있고 천연자원 또한 어마어마하게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떼일 염려는 없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돈을 못 받으면 광산이나 곡물을 팔아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푸틴은 아마도 미국 바이든에게 우크라이나전을 종식하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제거하자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서방 기업들이 모두 철수하게 되자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했는데 러시아의 내수 경제가 중국에게 사실상 먹혀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푸틴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 중국을 함께 해체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해체하도록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해체가 되면 푸틴은 러시아 내의 중국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중국인들을 강제로 국경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유럽 각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무기가 수출이 되면 향후 30년간은 부품 수출을 또한 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이 진행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각종 공산품 및 문화상품들이 수출되게 되므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들은 사실상 경제가 한국에게 종속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군수장비 공장 건설 및 기술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기술을 제공하면서 군수산업을 지원하게 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은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와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을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두 가지 책자를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제2의 6.25가 발발할 것을 막기 위해서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을 동시에 육성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노하우를 받아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자립되는 효과를 톡톡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차, 장갑차 등 기갑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했고 포탄 및 탄약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 산업에 투자를 했으며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 조선 산업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또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 산업에 투자를 했고 이 공장의 전력과 공업 용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목적댐을 건설했으며 산업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공업계 고등학교를 건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산업전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는 이 말이 유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방에서 생산된 군수물자를 전방으로 옮기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것이며 미국에서 오는 군수물자를
조달받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등의 항구를 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1970년대에 산업에 투자했던 그 결과들이 1980년대 3조 호황을 거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88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난 뒤에 소련에서 동구권이 떨어져 나가면서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 역시 무리하게 서울올림픽을 흉내내서 89년 평양 학생축전을 개최하였다가 1990년대부터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기술을 이전받으며 성장하다 보면 경제와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게 될 것이고 부유해지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 국민들의 안보 정신이 썩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전쟁하는 것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딥스테이트들이 중국과 북한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이미 부유해진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가 전쟁을 싫어하니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유럽도 앞으로 한국처럼 부유해지면 미국이나 유럽의 원조를 안 받아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계획한 전쟁에 사냥개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강력해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동유럽 국가들이 딥스테이트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을 압박하는 형국이 전개되면서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중립지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유럽과 서유럽은 이미 모든 경제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세계 역사에서 과거의 영광을 끌어안은 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해체를 통해서 러시아에게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씻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러시아가 중국 해체를 제안하게 되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해체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만 먹고 사는 미국과 유럽의 딥스테이트들에게 새로운 먹잇감으로 중국을 던져주지 않으면 러시아를 계속 공격할 것이니 다 함께 중국을 해체하자는 식으로 러시아가 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 것을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 시에 미국에게 제안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러시아에 한국산 제품이 다시 공급이 되면 중국산 제품은 퇴출될 것이며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차단될 것입니다. 러시아 내수 경제가 중국 기업들에게 종속된 상태인데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 해체 과정에서 중국의 동북 삼성, 즉 흑룡강성, 요뇽성, 길림성, 이 동북 삼성을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것을 지지하지 만주국이 복국되어서 신원이 불분명한 세력이 또 자기들 앞에 또알이 트는 것을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만주국이 부활이 된다면 미국, 유럽,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이고 만주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선이 길어져서 우크라이나와 만주국에서 동시에 러시아를 침공하게 되면 러시아 또한 찢어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러시아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면 중국이 연해주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완충지대가 생기게 되니 러시아가 미국에게 중국의 동북 삼성을 떼어서 한국에 주자고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바로 피어난 것이 비밀 공작입니다.
러시아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가스, 원유 등의 파이프라인을 잠글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등을 훔쳐간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중국의 급성장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아무르강 일대에 땅을 두고 두 나라가 포격전을 벌였고 핵 전쟁까지도 갈 뻔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을 해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동북 삼성을 대한민국이 갖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게 가스, 오일 등 천연 자원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극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력이 튼튼해져서 연해주 등이 분리 독립하겠다는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강해지고 핵무기를 가지더라도 한국이 러시아하고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의 팽창을 찍어 누르게 되니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해진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영토를 침략할 이유도 없지만 만일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영토를 침략한다고 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대환영일 것입니다. 연해주 지역은 사람이 거의 안 살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와도 만날 수 있는 것은 술록밖에 없으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군대를 끌고 온 김에 땅을 떼어줄 테니 여기 투자도 하고 함께 공동으로 경제개발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연해주를 도리어 침략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반해 박물관까지 지어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한국인들의 조상들, 우리 한국인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이니 제발 한국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땅까지 떼어주겠다고 여러 루트로 제안을 하는데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별 반응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일단 북한 및 중국 문제 때문에 러시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러시아의 기후가 너무 추워서 이미 따뜻한 곳에 적응한 한국인들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난 것도 주된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 지역을 흡수 통일을 하고 동북 삼성 지역까지 흡수하게 되면 연해주까지 개발이 가능하게 되므로 러시아는 한국이 중국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게 되면 경제력이 커지게 되고 당연히 군비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지역을 흡수 통일해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경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 지역을 흡수 통일하게 되면 중국 내의 공장이 대거 북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이므로 중국 경제는 더욱더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 중국 해체에 동참하라고 제안을 한다면 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 내의 친중 세력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강력한 반중 정당의 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역시 바로 비밀 공작 사업이 필요합니다. 배운 것만큼 보이고 배운 것만큼 들리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국가정보기관 KGB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푸틴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구도로 설명하게 되면요, 아마도 푸틴은 하라쇼 하면서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아마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귀국을 했는데,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그를 포섭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아마도 중앙정보국 CIA가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낙연이 미국 정보당국에서 받고 온 명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중, 친북 세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부터 분당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고, 뜬금없이 정의당도 함께 분당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무주공산으로 당선된다고 착각을 하다가 서로 이전투구를 하면서 싸우게 될 것이고, 또 공천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이 두 동강 세 동강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적이 사라지게 되면 밥그릇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둘 다 죽게 되는 사례를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과연 살아남아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한국 내의 딥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이러한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그 해체 과정에서 저항도 있을 것이고,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서 적폐청산이 지연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당들이 사라지게 되면 반중 노선을 확실하게 취하고 있는 고영주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있습니다. 국내외에 지원과 관심이 고영주 대표 쪽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국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가 한국 정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어떠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